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합격학원에서 그 가족관계등록법 법무사 1차와 법무 2차 그 주말 집중 멘토링반이라고 해서 그 2차 수험생분들의 그 답안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첨삭, 그거를 단순히 채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하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금 뭔가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거의 1대1 집중으로 하면서 지금 강의를 맡고 있는 정병화 법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답안지 작성 특강을 지금 아마 다른 학원에서는 답안지 작성 관련해서는 이제 강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들은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합격학원에서 제가 22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스터디 메이저 이상을 하면서 다양한 답안지를 봤는데 그 2차 답안지,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로 넘어오시는데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모르시고 그냥 그 모범답안에 나온 이런 해설 그런 걸 베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베끼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답안지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률 전문가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더라도 어떻게 보면 체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원장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이 특강을 개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문제를 보시고 목차를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민법, 형법, 뭐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목동항승리법 다 각각의 법의 특성에 따라서 써주셔야 되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그 아주 근간이 되는 베이스는 어느 정도는 논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막 이제 1차도 끝나고 이제 동차반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득권을 한번 경험하고 오실 분들도 있어서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쓰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마음은 다들 갖고 계실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번이라도 답안지를 내서 채점을 받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뭐 점수는커녕 거의 낙제점에 가까이 받게 되거나 아니면 와 이거 문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당황만 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답안지도 못 내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는 답안지를 안 내시거나 좀 쓸만한 것만 나오면 쓰거나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도 1차 시험에서 지금 뭐 1차를 다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집을 뭐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훑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풀어보고 이렇게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답안지를 제대로 꼼꼼하게 쭉 써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자기가 잘 쓰든 못 쓰든 혹은 심지어 이게 썼을 때 분명히 틀렸다라고 생각이 돼도 답안지를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쓴 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단연컨대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꾸역꾸역 답안지를 매 시간마다 내셔서 제가 순서를 이만큼 써드리거든요. 이거는 이 논점을 모르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건데 이걸 이렇게 써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 나중에도 다 합격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장 가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답안지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경험했어야 되는 내용을 시험장 가서 당황을 하시니까 그럼 거기서 멘붕이 당연히 시험장은 2배로 더 긴장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나 자기 성향에 맞춰 써보는 경험들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출제 가능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불이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시간만 보내다가 법무사 시험은 역시 1년 만에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시간이 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지금 이 수업을 제가도 이제 특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써보시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수업 시작 전에 예시 문제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지금 다들. 이거는 법무사 20회 민법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민법을 선정한 거는 아무래도 민법에 대한 지식이 기득권이신 분들이든 뭐 어느 정도 지금 처음으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에 대한 지식은 있으세요. 근데 논술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단연차이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 다 가르쳐 주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그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실 건데요. 다 2페이지를 보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2페이지 문제를 다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 저는 3페이지를 또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법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읽을 때 간혹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쭉쭉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1번 배점은 5점, 2번 배점은 5점, 3번 배점은 5점, 4번은 25점 이렇게 가는데 1번부터 풀고 차근차근 읽어가시다가 나중에 그 4번이나 5번쯤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25점짜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를 지금 제가 드린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채권자 대리권 요건에 관해서 약수를 하시오. 10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1-2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5점. 2번 같은 경우에 5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3-1은 5점, 3-2는 10점, 그리고 4번은 15점이에요.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현재 그 기출문제 당시에 이렇게 배점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4번 문제가 어느 정도 가장 쓸 내용이 있건 없건 간에 가장 잘 써줘야 배점이 제일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5점짜리를 아주 잘 써서 4점을 맞는 것보다 15점짜리를 어느 정도 써서 12점을 맞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위치는 네 번째 있죠. 그러니까 차례차례 읽으셔서 하나하나 이거 될 건 내가 아는 거네 하면서 이제 10점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함정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앞에 작성하는 법 두 번째 그 전체적으로 봐야 하나 설문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실관계가 지금 제가 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전에 따라서는 지문만 한 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내가 아는 지식이 다 나와요. 뭐 대위권도 나오고 해제 법리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결국은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은 설문에서 물어본 것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다들 그러니까 1번부터 문제 다 보시면 1번은 채권자 대리권 요건에 대해서 약수라고 했고 1-1번은 그 다음에 1-2번은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결론과 이유만 쓰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병의 항변이 타당한지 결론과 이유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1은 의뢰 항변이 타당한지, 그리고 3-2 같은 경우에는 병의 해제는 적법한지 결론과 이유를 들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엔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답안 작성하실 때는 놓치기 쉬운데 병의 항변은 타당하다. 결론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러시는데 나중에 답안을 실제로 작성하고 이제 꼬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가배 청구를 뭐 받아들여야 된다라든지 뭐 항변을 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채권자 대리권의 법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된다라든지 아주 기상천외한 결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병의 입장에서 보겠죠. 병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려면 의뢰 주장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의뢰 주장 입장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읽을 때부터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관련된 조문이나 판례 쟁점은 무엇인지 바로바로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채권자 대리권 나왔죠? 그럼 저는 제 수험 생활 때는 바로 404조를 써놔요, 옆에다가. 네, 404조.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봤을 때 해제가 나왔죠? 근데 해제는 이제 계약금에 대한 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제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결국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제 544조에 대해 나거든요. 그럼 바로 544조를 문제 쪽에다 써주십니다. 네. 그래야 놓치지 않고 답안 작성할 때 적어도 조문을 쓸 수 있죠. 저희는 조문이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쟁점, 판례나 쟁점은 무엇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를 읽었을 때 생각나는 판례가 있거나 그 문구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암기하신 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판례 주요 문구 이런 것들이 관련 판례 문구들이 굉장히 뭐
이게 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구들을 내가 이거 써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문제를 다 쓰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목차를 작성할 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문제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거는 제가 충분히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답안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보다 충분히 읽고 쓸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게 좋다는 게 읽는 거를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써야 된다는 거에만 급급한 나머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막 을이 문제가 되는 건데 병을 신나게 쓰다가 을이었네?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론을 굉장히 이상하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례는 알고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상관없는 그러니까 을 얘기를 했는데 병 얘기 쓰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에.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기득권 분들에도 제가 채점을 해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다. 이런 마음이 든 다음부터 목차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목차 구성 단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목차로 이제 만든 이유는 목차를 안 잡으시면은, 그러니까 목차라고 딱 해서 제가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지? 자기만의 충분히 어떻게 쓰겠다라는 시점에서 구조나 가지 정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제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5점짜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간혹 배점에 따라서 보통 저는 기본적으로 25점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25점 정도면 그 모범 답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문제 제기. 그러니까 갑에 이런 거에서 뭐 무슨 요건에 관해서 이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위시한 그 기본 개념, 뭐 채권자 대의, 사안 같은 경우에 채권자 대의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에 대한 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쓰면서 그 조문 내용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 채권자 대위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뭐 법정 소송 담당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써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데 여기서 과연 뭐 지금 피보전 채권의 존부가 문제가 된다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근데 판례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그 피보전 채권의 존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사안 포섭 그래서 구체적으로 2015년 뭐 7월 1일자로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채권자의 그 피보전 채권의 존부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갑의 청구는 뭐 인용된다, 뭐 인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데 이게 보통 한 25점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 지금 나눠드린 그 답안지 거기에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나와요. 네, 그 정도가 제가 볼 때 25점 배점은 충분한데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대부분 5점짜리죠. 5점짜리는 이렇게까지도 안 가고 대부분 결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답안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채권자 대의권 아까 요건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써버리시면 한 페이지 반을 5점짜리나 10점짜리에 딱 쓰고 나시면 잘 쓰시는 분들도 그래요. 뒤에 가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4번 15점짜리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막 힘이 빠지셔가지고 15점짜리를 이렇게 쓰고 마세요, 그냥. 그럼 이거는 제가 아무리 점수를 많이 드려도 네? 15점에서 뭐 반 이상 드리면 다행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렇게 쓰시면 5점짜리인데 4점 드리고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나요. 지금 기득권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구조를 이제 짜시는데 참 방금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목차를 짜실 때 첫 번째는 이제 순서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그 법무사죠. 그러니까 법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물론 사적 자체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항상 조문이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네. 아무리 어떤 답안에서 내가 쓸 게 별로 없고 이건 뭐 결국 판례 하나 그냥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해도 조문을 먼저 쓰셔야 돼요. 항상. 이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조문은 채권자 대의권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쓰다가 맨 마지막에 끝에다가 이렇게 쓰시거든요. 404조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잘 보일까요? 이게 잘 보일까요?
그죠? 채점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저도 대법원 가서 그 채점을 실제로 한 걸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안은 이렇게 급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판사, 뭐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봐도 뭐 글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 막 너저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조문도 쓰긴 썼는데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뒤쪽에다 쓰지 말고 웬만하면 목차에다 다세요, 목차에다가. 크게. 네, 맨 앞에 제목에다가, 목차 제목에다가. 그래서 항상 조문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점에 따른 목적 구성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점을 짜고 작성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먼저 그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는 요 정도로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없이 지금 기득권에도 계시는데 그냥 자기가 관련된 거를 계속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2, 3, 4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내용을. 근데 결론은 나중에 항상 이게 많아요. 이게 갑이 옳다 했다가 아니네 병이 옳다가 했다 이렇게 가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쭉 쓰다 보니 자기가 아는 거를 쭉쭉쭉쭉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답안이 나오는데 결국 이게 답이었던 거고. 네, 그럼 저는 이런 거는 15점이건 5점이건 그냥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차를 짜고 이제 서술을 하라 이런 말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조가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차라든지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안 풀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목차가 안 잡히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그 목차가 잡히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쓸 수 있는 것도 쓰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설문이 1, 2, 3, 4 이렇게 쭉 있다고 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1번부터 쓰면은 1번부터 쓰고 2번부터 쓰고 2번 그 다음에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이러면 좋죠. 모양새는 좋은데 이거를 내가 다 아는 문제고 순서대로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요. 근데 답안 작성은 꼭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4번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1번, 2번 이렇게 쓰셔도 문제 표시만 정확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번 잘 쓰고 2번에서 막혀가지고 이거 한참 고민하고 결론이 뭐지? 이러면서 한참 하다가 목차도 못 잡고 이러다가 3, 4를 놓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기득권이고 지금 이제 시험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도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기득권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자기가 쓸 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내용을 잡은 다음에 이제 서술에 들어가시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리적으로 구성하라라는 말씀인데 그 논리적으로 구성하라는 말씀은 특히나 제가 채점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과목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그 논술이 있고 그리고 신청서 작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경험담인데 그 법무사분들이 당시에 실무 영역에서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신탁인데 사실 신탁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신탁법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에 대한 등기가 나오면 사실 신탁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넘어가거나 어렵거나 딱 논술로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의미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술을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문을 그냥 베끼세요. 근데 조문을 베끼는데 제가 했던 22회 시험에도 어떻게 보면 신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나오기 힘든 주제가 나와서 대부분의 저희 동기분들이 다 그냥 조문을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점수 차이가 나요. 그 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문이 신탁법에 관한 조문이 150조부터 예를 든 거예요. 150조부터 155조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150조는 뭐고 151조는 뭐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쓰신 분들이 있고 이거를 의,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요건, 그리고 효과. 잘 모르지만 조문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신 분들이랑 이렇게 쓰신 분들 당연히 채점자가 볼 때는 같이 조문을 베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쪽이 잘 쓴 걸로 보이겠죠. 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실제로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법무사가 2차까지 오셨으면, 이제 내용을 서술하실 때, 적어도 단순하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뭐, 결론, 뭐, 판례가 그렇다, 이렇게 쓰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결론은 이렇고, 조문은 이렇고, 그 요건 사실은 어떻기 때문에,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고,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단계적 구성을 하시려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왕도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저도 비법대생이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대입논술이나 이런 건 많이 했어도 법학적인 그 체계를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결국은 우리 법학이라는 것도 조문이 조문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유권 해석한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을 포섭하는 요건데, 아주 쉬워 보이지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쓰기 편한 대로 하다 보면 생략이 되거나, 바로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바로 C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는 쓰면서는 절대 안 나와요. 쓰면서는. 쓰다 보면, 아, 맞다. 앞에 그거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차 단계,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해서 목차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그 구성을 하는 단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면지 같은 데다가 준비를 딱딱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성을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뒷장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작성 단계인데, 이렇게 해서 목차를 어느 정도 작성하고 내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다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다 정리했다고 하면 이제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결론 단계쯤 오면 또 목차 단계를 거치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넣은 게 결론은 반드시 묻는 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아까도 읽을 때도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주장은 타당한가? 이렇게 물었으면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갑은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쓰십니다. 네. 그러니까 주장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묻는 대로 대답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런 답변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 실제로 쓰실 때도 과연 문제를 한 번 더 보시는 거죠. 병행항변은 타당한가? 그럼 내가 지금 병행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썼나?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두 번째가 법원은 어느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지금 물어보는 대상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조치를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당연히 법원은 갑의 등기 명인이 아닌 을에 대한 청구와 국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 부분은 그다음 어떤 조치,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뭐 그냥 법원은 소를 각하한다. 밑도 끝도 없이. 소속물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소를 각하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을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써보신다든지. 네. 이런 답안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은 결론은 내셨지만 정확하게, 과연 이렇게 답안을 쓰신 분들이 논거가 정확하게 들어갔을까요? 결론이랑?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안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항상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맞게 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판례와 조문은 반드시 기재합니다. 네.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기득권이신 분들 중에도 판례랑 조문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 쓰고 판례의 문구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근데 이거 판례 문구를 베끼신 거거든요. 뒤에 판례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개인 소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를 밝혀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데, 판례에도 쓰시지 않고, 그리고 그 판례가 나온 근거가 어떤 조문에 관련된 건지 한 줄이라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고득점 하시는, 그러니까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한 얘기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런지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면 다들 그렇게 똑같이 써요. 근데 이 사람은 조문을 썼고 이 사람은 조문을 안 썼어요. 감점은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좋은 걸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감점 요소를 파악하는 건 쉬워요. 썼네 안 썼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사소한 실수에서 1, 2점 나가는 게 나중에 실전하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쓰실 때 내가 조문이나 판례 잘 썼나. 그거를 꼭
굳이 조문이나 판례가 쓰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제가 쓰라는 걸 강조한 건 아닌데, 그건 다른 분들 다 못 쓰시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유권에서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쓸 수 있는데 안 썼다. 그럼 되게 치명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종합적이면서 좀 어려운 말인데, 배점에 맞게만 서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렸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채권자 대의권의 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뒤에 괄호치고 25주 이내 이것도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차를 그러니까 1차 하셨을 때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이번에 2차가 처음이시든 간에 채권자 대의권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그러니까 다 갖고 계세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쓸 게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막 장황하게 쓰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채권자 대의권 요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는 전체 100점 배점에 10점이죠. 네. 여기서 시간을 다 할애하시는 어떻게 보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일수록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할수록 쓰는 게 많아지고 쓰는 게 많다 보면 그 시간 배분을 자꾸 이렇게 놓치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 목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0점은 딱 10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을 정도에서 필수적인 것만 써놓고 과감하게 다음 걸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걸 많이 쓰겠다 그러면 2, 3, 4를 완벽하게 다 써놓고 10점을 시험 끝나기 전까지 그냥 쓰겠다. 내가 점수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전술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채점을 하고 이제 첨삭 지도나 이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걸 보면 법무사님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채권자 대의권인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꾸 장황해진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요건 정도만 갖췄다면, 일단은 거기까지만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거나 배점이 커서, 이거는 내가 15점짜리인데 이 정도 쓰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목차에서 조금 더 앞에를 늘려서, 근데 이 정도, 이걸 늘렸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판단은 많이 써보셔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능동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결론에 맞춰서 필요한 얘기만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역량이 되는 만큼 쓰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써야 돼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잠시만요.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문제를 바탕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는 문제, 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을은 2015년 7월 1일, 네, 날짜 체크하셔야 되겠죠. A 법무사 사무실에서 병으로부터 그 소유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은 그 자리에서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였죠. 네. 계약금도 있었고 중도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 5억 원은 2016년 1월 1일 병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이하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병은 2016년 1월 1일 X토지의 등기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였으나 을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관계에서 보통은 갑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을이 먼저 나왔네요. 일단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일단 이 정도만 이제 도식화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은 2015년 7월 1일 이 정도 하고 이후 을은 2016년 7월 1일 갑에게 X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또 체결하였으나 갑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갑에게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을과 또 갑이 나오죠. 갑이 나오고 매매계약도 체결일은 2016년 7월 1일. 네, 이렇게 체결을 했죠. 이에 갑은 2018년 4월 1일 엑스토지에 관하여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2015년 7월 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하 이 사건 소라함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 15일에 을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등기 명의는 엑스토지에서 등기 명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죠, 지금.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을은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만 있는 상태에서 뭐 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넘어오지 못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또 갑에게 다시 이제 뭐 매매를 또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갑에게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정되고 을에게도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고 결국 갑은 을을 대위해서 대위 나니까 당연히 요 404조에 나오죠. 대위해서 병에게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설명에 나온 얘기를 놓치지 마세요. 보시면 2018년 4월 15일 이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였다. 이게 있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죠. 18년 소송 제기 사실을 4월 15일 이 사실을 통지. 네. 자,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음. 자, 일단 기본적인 사실만 봐도 지금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을 대위소송 청구한 상태고 대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을에게 알렸고 지금 이중매매가 있는 상태인데 등기는 넘어가지 않은 상태.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당연히 대위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도 대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위 기본 사실에 추가하여 위 소송 진행 중에 을이 채무자 을이 자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2년 7월 1일 이미 병을 상대로 엑스토지에 대하여 관하여 2015년 7월 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년 12월 1일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네. 그러면 이미 여기에 관해서 지금 소송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지금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들어간 소송이 있고 2017년에 소송일 을이 병에게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죠.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패소 판결까지 선고하는 패소. 그리고 나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거는 이미 그 대위소송에서는 요 대위소송에서는 지금 그 피레이 채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건 바로 눈치를 다 채실 거예요. 네, 피레이 채권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건? 404조가 나왔고, 요거는 암기하신 걸 바탕으로 그 채권자 대위권 요건 4가지는 다 아시잖아요. 피보존 채권의 존재, 뭐 그거 쓰지 않겠습니다. 피보존 채권의 존재, 그 다음에 최소한 그 변제가 도래할 것, 그 다음에 그 도전의 필요성, 그 다음에 피레이 채권의 전부, 그리고 법정소송 담당이 판례의 입장이고, 그러면 목차를 만약에 잡는다고 하시면 1번 요건, 그러니까 피보존 채권이 무엇이냐, 그죠? 두 번째는 그 피레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자력의 요건인지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보존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뭐 금전 채권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항상 이거 대위 소송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제가 인용하는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거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 이거 보통 수험할 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한 게 있으면 바로 써주는 거예요. 이건 요건에다가. 그래서 이걸 써주고, 그리고 이제 무자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요건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채무자의 권리불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권리불행사 요건. 근데 우리가 아는 판례 중에 그 채무자가 권리행사가, 재판상으로 하고 또 거기서 심지어 패소했다 하더라도 그건 권리행사로 본다. 그렇죠? 딱 이 판례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한번 쭉 써주고, 1-1은 이제 목차가 대충 나오시죠? 그 다음에 2번,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결론과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결론 나왔죠? 네, 법정 소송 담당위에서 소송 요건을 흠결한 것이므로 법원은 소각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고, 결국은 법원은 각한다. 소송 요건 흠결로 각하한다. 근거는 요건을 위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어서 사안의 포스만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앞서 언급한 판례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채무자가 이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그 제3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설사 패소 판결이라 하더라도 판례는 이런 경우에 권리 행사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요건 흠결로 해서 각하해야 된다. 5점으로 끝났죠. 네,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시면, 병은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을로부터 위 매매대금 잔금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병의 항변이 타당한지 그 결론과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네, 결론과 이유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병의 항변이 타당한지.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매매대금이죠. 그러면 매매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동시행이에요. 그죠? 동시행은 저도 외우고 있어요. 536조. 네. 목차 구성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읽은 순간 바로 여기다가 536조를 써놓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고, 자, 이제 5점짜리이기 때문에 결론과 이유로 가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병의 주장은 타당하다. 네. 논거는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536조에 인해서 아무리 채권자에게 의해서 제3채무자가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판례 문구에 그런 게 있을 텐데, 채무자 채권자 대위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그 채권자가 더 채무자로도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채무자가 더 불리해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3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다. 그 관련 행사하는 권리는 536조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 정도로 해서 내용 구성은 자유롭게 해가지고 결론 병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리고 논거는 536조랑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판례. 그러면 5점짜리로 충분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자, 3번. 이번엔 병이 2018년 5월 1일 을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자 을은 엑스토지의 등기소를 받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을의 항변은 타당한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아까는 병이었는데 이번에는 을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매매였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였기 때문에 당연히 을의 항변도 타당하다. 근데 이제 타당한 논거를 어떻게 써주냐?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왜 아까 2번에서는 병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을을 물어봤을까요? 입장이 지금 이 사람은 채무자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채권이 매매된 특정 채권이긴 한데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굳이 대위까지 해서 제3채무자에 들어간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당본인이 지금 이 소송에서 자기가 그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이런 항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냐. 그러니까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항변할 수 있느냐가 아까 이번에 포커스였으면,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채무자가 다시 또 병에게 항변할 수 있느냐,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을의 입장에서 을의 항변은 타당하다인데,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채권자 대위 소송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만 결국은 법률 관계는 을과 병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든지 그 다음에 변제 수령을 하든지 이거에 대한 건 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당사자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봐야 된다 하는 게, 항상 법률적인 거는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위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살짝 변형이 된 건데 그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쟁점을 찌르지 못하면 논거 서술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항상 놓치지 말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제 수령은 기본적으로 처분행위가 아니고 전제로서, 네, 매매에 있어서.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 항상 여러분들 조문을 갖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404조 2항에 보면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보존행위에 가깝죠.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존행위로서도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차를 잡고, 또 이것도 문제가 지금 5점짜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과해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논거만 구성해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3-2를 보면, 자, 잘 보세요. 갑자기 이제 내용이 길어졌죠. 병은 2018년 6월 1일 을에게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A 법무사 사무실에 X토지에 관한 등기소를 보관해 놓을 테니 2018년 6월 15일까지 매매 잔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서류를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A 법무사 사무실에 위서를 준비하여 두었다. 을은 2018년 6월 15일까지 A 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병은 2018년 7월 1일 을에게 위 2015년 7월 1일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걸 통보하고 같은 날 병의 해제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하였다. 네. 병의 해제는 적법한지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자, 해제권을 행사하고 이제 해제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는 사실 법무사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해제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제는 다들 배우시죠. 형성권이잖아요. 그 형성권은 당사자가 이제 그 일방의 어떤 의사표시로 인해서 그 법률관계를 뭐 해제하거나 소멸하거나 그런 효과를 발생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권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을 준수해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병이 했던 해제권 행사는 과연 몇 조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문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먼저 찾아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라는 입장이니까 지금 제가 법전이 없는데 이거는 544조에 의한 해제죠. 네, 544조에 의한 해제. 그럼 조문을 딱 펴놓으시고 이제 해제에 대한 그 조문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네, 방금 그 사실관계에 딱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그 조문에 있는 내용을 사실관계로 이제 정확하게 날짜랑 시간 넣고 해서 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시면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 앞에 있는 요건이 요건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잔대금 채무에 이행 지체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했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 수령해가고 잔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 왔다는 사실이 나왔죠. 돈을 지급하지 않고 뭐 서류도 수령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요건은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제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해제권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러겠어요. 이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거가 우리 민법상에서는 도달주의죠. 111조. 이거는 또 써주면 당연히 가점이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해제 의사표시 발생, 해제권 행사했으니까 해제가 됐다. 끝나는데 도달주의는 퇴학이기 때문에 민법은 한 줄 더 써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0점짜리에서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으니까 먼저 조문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간단하게 요건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요건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사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들 1번부터 2번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다 들어맞았기 때문에 병의 해제는 적법하다. 끝.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25점짜리 배점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장황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배점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을 보면 이 사망에서 병의 해제가 적법하다면 병은 이 사건 소에서 자신과 을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그 결론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네, 이거는 또 채권자 대위권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이미 전제로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유기적으로 처음 요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판례 사안을 두고 쭉쭉쭉 내려오는 경우에는 배점이 비록 15점이더라도 앞에서 충분한 요건이나 내용을 서술했다면 생략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단독으로 만약에 15점짜리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그 목차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맨 처음에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조문에서 404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위 소송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목차로 하면 문제제기인데 지금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제3채무자잖아요. 제3채무자가 해제권을 행사했고 그 해제의 결과로 인해서 피대위 채권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적법하게. 물론 적법하게 해제가 됐지만 그러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법정 해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위 채권의 그 소멸 사실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얘기 관련해서 만약에 544조에 관한 그런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풀지 않았으면 여기에 544조에서 그 해제가 적법하였음을 써줘야 되는데 그건 앞에서 이미 논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앞서 말한 것처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면서 나와야 되는 판례가 이건 다 모든 선생님 다 아실 건데 채무 불이행 사실로 인해서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그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그러니까 그 법정 해제 자체는 제3채무자가 채무 연타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법정으로 해제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판례, 그 판례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그걸 이제 논거로 써줘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법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임의 해제가 아니고 법정 해제이기 때문에 그 채무자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채무자와 이렇게 해제를 시키거나 이 피대위 채권의 전부를 없애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는 405조 2항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5조 2항이랑 관련된 걸 이제 서술하면서 지금 이 법정 해제에 관련된 것은 임의 해제 성격을 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제3채무자는 그 계약 해제로서 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제가 지금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주면 결국은 이 문제제기에 대한 판례의 논점이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실관계를 다시 녹여서 사안을 포섭하면 15점짜리 문제의 답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떤 내용을 쓰실 때 앞에 있는 내용에 어느 정도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또 그걸 한 번 더 언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서 언급한 거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추가된 논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법무사 시험에서 느낀 점은 옛날에는 이제 단순하게 논술이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한 25점이나 20점을 해가지고 큰 주제를 딱 던지고 쭉 나열하는 식으로 소술하는 게 많았는데 이렇게 지금 20회 문제 정도 같은 것 좀 보시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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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이게 결국은 논리 흐름이랑 같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끔 이런 문제를 통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문제를 쭉 이제 일반적인 걸 다 논하고 그 다음에 목차를 1문에 관련하여 1-2에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쓰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방식은 어느 정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사안포섭 이런 기존 가치지만, 그거를 너무 이제 다 모든 거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파격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 더군다나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많이 써보시면서 이 답안지를 제출하시잖아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쭉쭉쭉쭉 쓰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실험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썼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목차 구성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답안을 이제 딱 쓰고 나서 내가 몇 점이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40점, 50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만 딱 거기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마지막에 쓰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 저렇게도 한번 써보고 목차 구성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끌어와 볼까?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리고 민법이라고 해서 꼭 민법에 국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물론 이제 민법이 가장 큰 거지만 민사집행법적 요소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에 가처분까지 집어넣어서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썼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막 변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답안 작성을 어느 정도는. 왜냐면 지금 네. 정해진 틀은 있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나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은 5점짜리라고 내놨는데 솔직히 5점을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도 그렇게 딱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5점짜리가 아닌 주제가 나왔는데 내가 5점 내에 써야 된다. 이런 시험이나 연습을 어디서 해보겠어요. 당연히. 평상시에 답안 작성을 통해서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일단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써보시라고 하는 거고. 이따 끝나고, 네, 다른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게 뭐 좀 장황하다면 장황하고, 네. 제가 아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 답안 서술이라는 것이 딱 뭐 민법이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일단 제가 답안 작성을 하신 것들을 보면서 채점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는 점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과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과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지만,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나 형법 같은 경우는 당위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그 판단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게 맞다면, 절차법은 법에 규정된 대로 시간이나 그 다음에 당사자, 지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답안을 작성하실 때 형법이면 형법에 맞게, 민법이면 민법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을 얘기하시면서 당사자 적격을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핀트가 어긋났죠. 많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벗어났죠.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죄명을 먼저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고 그냥 그 체계가 있잖아요. 구성요건, 그 다음에 뭐 위법성, 책임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 그런 것들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 구속적 부심이 적법한지,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에 대한 증거 수집 절차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민법이랑 형법은 요건이랑 이런 어떤 당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절차법은 당연히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어떤 절차가 나왔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절차대로 되었는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각 시험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작성하고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계속 답안을 써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결국은 답안을 많이 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를 이제 정말 어렵게 통과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2차도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1차가 오히려 2년 걸리고 2차가 1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강사분들이 하시는 그 말이 수년간 이제 강의를 해오시면서 많이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나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공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수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겁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비겁되고, 형법 공부를 2차 여기 강의만 한 번 듣고, 제가 그때 50점 만점에 40점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체계대로 시키는 대로 그 구조를 어떻게 보면 무지하니까 더 따라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을 하셨든 뭐 많이 공부를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아집이고, 우리가 수험이고 정해진 시간 내에 분명히 합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연구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시키는 대로, 물론 이제 어려워요. 그 답안 쓰시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본적인 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해도 정말 다양한 답안이 나와요. 같은 표현을 해도. 하지만 그 기본기 정도를 어느 정도 갖춰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자꾸 하다 보면 그 거의 이제 모범 답안이나 그 포인트는 다 짚고 가는 그런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뭐 장황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네, 1시간 동안 네, 수업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